본 방송은 8월 2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1번째 이야기고요. 저는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찾은 진행자 소혜린입니다. 야구팀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몇 가지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야구팀들처럼 이름 앞에 지역명이 아닌 기업의 명칭을 적는 리그라면 더더욱 중요할 요소, 바로 모기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모기업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자리해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두나 PD님, 민경훈 씨, 조은희 씨, 그리고 진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5월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해서 발표를 하고 이 순위를 이제 우리가 재계순위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KBO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야구팀이 많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지 두나 PD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사실 제가 처음으로 기획한 KBO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전에 한번 했었어요, KBO 방송을. 근데 그때 그 녹음 파일이 날아가서 결국엔 이게 제 첫 방송이 될 예정인데 오늘 혜린 호스트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기도 하고 저 혜린님께서 저보다 KBO 리고는 더 많이 아시니까 이번 방송에 같이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꼭 후보 주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야자수 팀끼리 이렇게 회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식 얘기가 나와서 서로 종목에 대한 그런 공유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혹시 야구 때문에 주식 산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마다 다 프로야구 구단의 모기업 관련주라서 참 각 모기업들마다 한 가닥씩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번 기회에 프로야구 구단 재정을 매우 크게 차지하는 모기업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재계순위 부동의 1위 삼성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이 삼성 라이온즈 모기업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이 맞긴 한가요? 현재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이제 기업이라고 친다면 제일기획이 지배 기업이니까 지금은 제일기획의 자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2015년까지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독립된 법인이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존재를 했다면 지금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제일기획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하청의 하청 느낌으로. 네, 제가 근데 이게 재계그룹 순위로 이번 특집에 맞춰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삼성그룹이 1등으로 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삼성그룹에 있는 그 스포츠단 모두가 삼성그룹 산하의 제일기획으로 이관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모기업이 계열 광고 회사인 제일기획이 된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한창 2015년 이때쯤에 처음 야구 볼 때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님이 가끔 대구 놀러 오시고 경기도 많이 보러 가시고 하셨는데 제일기획 밑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선수단 운영비를 또 대폭 감축했었으니까 팬들 입장에선 그때부터 약간 모기업이 등을 돌렸구나 하는 인식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일기획이 2016년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공식적인 지배 기업이 됐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도 2016년부터도 모기업의 총 지원 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보통 한 300억 중반대 정도의 금액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선수단 연봉 자체도 KBO 리그 10개 팀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투자를 안 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배 기업인 제일기획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삼성이라는 그룹이 스포츠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예전처럼 더 이상 스포츠에 되게 열정적으로 지원해서 막 예전처럼 막 소위 말하는 돈성으로 불리우는 그런 투자는 이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 셀러리 캡 구단별 연봉 총액 자료를 쭉 보면요. 삼성은 최근 봤을 때 절대 평균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지금 올해는 제가 그때 확인했던 바로는 5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3위, 2위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옛날에 비해서 줄었다는 게 저는 이 표현을 좀 고치고 싶어요. 줄었다기보다는 예전처럼 미친 투자는 안 한다. 예전이 투자는 꽤 너무 한다. 컸다. 네, 예전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한창 그 방금 그 정현 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돈성 시기가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 막 그 타구나에서 뭐 그 당시 60억이 엄청 큰 돈인데 뭐 60억씩 들여가지고 그때 영입했던 대표적인 좀 대형 FA 선수가 뭐 박진만 현대에서 뭐 그런 선수들을 싹 쓸어 모으는 그런 시절의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구자욱도 지금 얼마예요? 그 연장 계약하면서 5년 120억인가요? 뭐 그렇게 받고 뭐 강민호도 계속 있고 해서 투자 자체를 약간 줄인 걸 수는 있어도 뭐 투자를 안 한다는 표현은 조금 뭐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삼성 정도는 이제 규모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홍보를 위해서 구대여 야구단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구 경기 보면은 백스탑, 그러니까 이제 포수면 그 광고판에 보면 자사 휴대폰 광고를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갤럭시 폴드인가 맞아요. 거기에 붙여뒀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뭐 홍보 효과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게 뭐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사실. 뭐 KBO가 뭐 대만에서 보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보고 한 리그면 좀 의미가 있겠다만 KBO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리그인데 사실상. 근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삼성이 구태여 야구단에 홍보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이제 현재의 삼성이 야구단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선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이제 이건희 이병철 전 회장님의 유훈 같은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약간 경우님이 해주신 말씀에 첨언하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뭐 스포츠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긴 해요. 다만 이제 삼성처럼 구단을 경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왜냐면 구글 같은 것도 혼자서도 잘 나가고 있는 구단에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있으니까요. 뭐 구글 픽셀에서 스폰서 붙이고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다시 삼성 얘기로 돌아가면 스포츠단을 경영하는 기조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다른 모기업이랑 비슷했어요. 그 비슷한 기조라 하면 일단 구단 너네가 자체적으로 한번 수익을 창출해봐.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우리 모기업이 메꿔줄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일기획 이관된 다음에는 약간 달라요. 모기업은 우리가 딱 다른 스폰서들이 주는 만큼만 줄게. 그러니까 나머지 적자는 너희 구단이 알아서 영업해서 메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한번 바꾼 거죠. 그래서 자생을 한번 해봐라 했던 건데 결국에 오래 못 갔어요. 이게 예상보다 구단에서 자체 스폰서 영업을 잘 못했어요. 사실 옆 동네 NC만 해도 유니폼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이제 포크밸리 구좌도 2개 붙어 있고 뭐 부경양돈도 뭐 농협이랑 이렇게 하는 거니까 3개고 농협은행, 뭐 웰템 이런 거 다 붙어 있는데 켈리도 여기 붙어 있어요. 아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삼성은 뭐 대구대학교밖에 없어요. 맞아, 계열사들 빼면. 그러네. 그래서 뭐 계열사라 하면 삼성물산, 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그래서 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폰서가 딱 뜨거든요. 근데 삼성은 삼성 패밀리 계열사밖에 안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100% 프런트의 능력 부족이죠. 장사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구단별로 장사를 얘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볼 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구장 가가지고 구장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 좌석 같은 거 혹은 이제 좌석 특히 저는 이제 좀 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좌석별로 요금 정책 이런 거 보면요. 물론 뭐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소비율이 이렇게 높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쵸. 서울처럼 막 이렇게 과격하게 비싼 가격을 좌석에 매기긴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겠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그 좌석별로 좀 가격 차별 이런 거를 충분히 둘 만한 구장이잖아요. 라팍이 지은 지 10년도 안 됐고. 근데 이 가격을 보면 상당히 좀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굿즈 여러모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최근만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그 버클 기억하십니까? 그 구리구리한 걸 누가 사겠나 싶긴 한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건 봐도 그 삼성 말고 삼성 구단이 별로 장사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사할 의지도 없고 사실 스폰서 영업은 되게 역량의 문제고 그렇죠. 역량과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아무튼 유니폼 다시 종류도 되게 별로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갤럭시 광고 나와서 이제 첨언하자면 사실 갤럭시는 되게 소비재니까 광고할 목적은 있다 보는데
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삼성그룹이 이제 자생을 해보라고 한번 던져줬는데 결국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냥 계열사를 스폰서로 되게 많이 붙여주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 모기업을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기획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일기획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작년에 매출 총이익이 1조 6천억 원, 22년에 1조 5천억이었으니까 한 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이제 자체적인 광고 영업을 통한 이제 비계열 광고주의 실적이 괜찮아요. 이제 원래 매년 두 자릿수 때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고 이번 2분기 때는 살짝 역성장하긴 했는데 이건 단기적인 거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디지털 광고가 불안정성이 덜 하긴 하거든요. 전통적인 TV 광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여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도 괜찮아요. 실제로 사업 비중도 약간 제일기획 전체 사업의 한 절반 가까이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북미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남미 약간 신흥시장 쪽에서 디지털 광고 수요가 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기획 매출도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분기에는 올림픽이 있었죠. 이제 파리올림픽 영향으로 특수를 좀 누렸고 2분기 매출 총이익만 한 4,500억 정도 돼요.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죠. 그래서 하반기엔 이 페이스를 유지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일기획은 주요 광고주들의 마케팅비가 되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 굉장히 매출 방어를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오히려 성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말을 하자면 저희가 이후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모기업의 실적을 다룰 거예요. 네. 여기서 매출 총이익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매출에서 잠깐만 이제 뭐 회계 원리 시간 아니지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랑 기타 등등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 회사는 되게 인력 집약적이에요.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만 변동돼도 영업이익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협력 회사도 많기 때문에 거기 떼주는 인건비도 되게 맞아.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이익보다는 얼마나 광고 시장에서 이 파일 갖고 있느냐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서 갖고 온 겁니다. 혹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첨언드립니다. 저도 뭐 하나 덧붙이자면 네. 완전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일기획이 산하가 되면서 뭔가 좀 경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특별하다 볼 수 있는 게 인사 시스템을 좀 건드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삼성 자체 라이온스 선수들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너네 연봉 산정할 맞아, 때 맞아. 국가 시스템에서 너네가 뭐 목표형이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한 그 목표에 거기를 달성하면은 그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다? 다른 구단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선수를 좀 만나볼 그런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그 선수한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했냐 이랬더니 그거 망한 지 좀 됐다. 때려친 지 좀 됐다.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선수들한테는 통하지 않았는데 좀 색다른 시도였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대표이사님이 원래 삼성 경제연구소에 있던 분이 이렇게 넘어오셨던 적이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기사 하나만 본 거라. 근데 그 모기업의 경제연구소랑 협력을 해서 야구단의 연봉 산정 시스템을 만든 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구단보다는 모기업에 똑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을 테니까 이제 모기업이랑 구단이 그쵸. 협업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대표이사님이 만약에 떠났다면 그래서 뭐 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보통 신연봉제라고 그런 방식을 신연봉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뭐 그 삼성 말고도 여러 구단이 시도를 했거든요. 저희가 다음으로 언급 LG도 사실 신연봉제. 그렇죠. 근데 항상 신연봉제를 할 때마다 구단 내에서 반발이 엄청 컸고 사실 이 신연봉제를 한꺼풀 벗기면은 사실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적이 좀 더 크게 도드라지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한번 갑자기 들었습니다. 결국 뭐 그것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뭐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노력이 조금 더 색다른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맞아요. 모기업이랑 협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팀은 NC긴 한데 어쨌든 삼성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다소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LG그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계순위 4위는 유지했지만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LG 계열사 63곳 중에서 올해 8월 12일까지 시총이 증가한 계열사는 단 한 곳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LG 이노텍. LG의 모기업 상황은 현재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가 보죠? 네, LG는 망했어요. 울고 있어요. 작년에 물론 야구단 우승했고 올해도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지만 그룹 상황은 나빠요. 좀 많이 나빠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 12월 28일 기준으로 LG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192조였어요. 근데 올해 8월 12일 기준으로는 150조예요. 그러니까 42조가 증가했고 맞아요. 비율로 따지면 한 20%, 22%가 빠진 거죠. 원인을 따지자면 시가총액에서 좀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좀 부진해요. LG화학, LG엔솔, LG디스플레이 이런 곳에 매출이 확 떨어졌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좀 빠졌죠. 특히 LG엔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매출이 30%,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제 주가도 작년 8월에 한 55만 원이었는데 지금 35만 원이에요. 참고로 LG엔솔은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2차 전지죠.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부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는 중국 기업들, 뭐 BYD 같은 기업들도 공급 과잉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도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니까 따라서 곤둘박질 치는 거죠. 이제 이런 큰 스케일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초적인 광물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죠. 근데 다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LG 엔솔 얘기만 중점적으로 좀 더 파면 최근에 ESS 배터리라고 하죠.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았어요. ESS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그런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자라는 게 큰 개념인데 사실상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유망한 시장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가 원래 독점하던 LFP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르노의 수주를 받았어요. 르노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죠. 이제 전체적으로 한 4, 5조 원 규모의 이제 매출로 예상이 되는데 LFP 배터리는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수명도 길어서 이쪽에서 살짝 국내 최초로 수주받았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LG그룹의 상황은 특히 LG엔솔의 상황은 대충 이래요. 네. 이게 또,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주목하고 있는 파트잖아요. 전기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당연히 이제 곽강받고 있는 산업인데 이게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크지가 작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크지 그렇죠.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시장이 작다 보니까 더 그런 자원 하나하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도 한데 그나마 LG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우리가 LG 하면 원래 알고 있던 LG전자는 일단 살아는 남았어요. 22년에는 2년 전이긴 한데 2022년에는 그래도 세계 가전업체에서는 매출이 1위였으니까요. 전 세계 기준으로 가전 수출하는 가전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는 매출 1위. 현재도 떨어졌다고 해도 2등에서 3등.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이니까요. 여기에 올해도 실적 자체는 좀 잘 나오고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각각 21조 7천억, 영업이익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로 LG그룹 역사상 2분기에서 이만큼의 실적을 낸 거는 처음이라고 그룹 자체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LG가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같은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태껏 잘해오던 부분에서는 아직은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막 부정적이진 않지 않을까. 그래도 긍정적인 파트가 있으니까 뭐 구단 운영에도 지장은 없지 않을까요? 여긴 구간부 그렇죠. 회장도 야구 좋아하시니까 특히. 그리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뭐 LG CNS 같은 뭐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쪽도 인력 네. 투자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뭐 아직까지 가시는 성과가 딱 드러났다는 아닌데 확실히 유망한 분야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사실 LG는 이미 최근에 이제 분할 상장 이런 걸로 욕을 한번 좀 먹었잖아요. 이게 요즘은 또 이제 그 정부 차원,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약간 이런 주식시장의 시장 교란 행위 막 이런 거를 조금 지향하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를 옮겨가고 있고 저희가 또 뒤에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두산이 그죠, 최근에 두산. 그런 문제로 좀 걸려서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전 그 엔솔 상장 같은 대박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가가 막 엄청 떨어진 것도 그때 엔솔이 워낙 그 초반에 좀 너무 뭐랄까요 과평가됐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과평가된 게 이제 정상화됐다고 저는 오히려 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CNS도 상장을 하면 뭐 분명히 LG그룹 차원에서 호재겠지만 이전과 같은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거의 제로 금리로 인해서 돈이 엄청 풀려 있을 때 그 수준만큼의 대박을 노리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거에 한마디 더 덧붙이면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 분야가 중국이랑 겹치면 망합니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중국이 뭐 경제 안 좋다는 게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세계의 공장이고, 그러면 이제 공산품들을 원래는 이제 그 중국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내가지고 이제 대부분 내수로 돌리고 남는 거 이제 뭐 해외로 돌려서 해외로 팔고. 해외로 파는 게 좀 더 많겠네요. 어쨌든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이 이제 내수보다 좀 더 그 국가 성장에 좀 더 기여하는 그 바가 더 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원래는 내수로 들어갔어야 그럼 그 원자재들 혹은 이제 본인들이 생산한 공산품들이 다 지금 해외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싸게 지금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 공산품들이 그렇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랑 겹치면 망한다, 이게 그 지금 아까 그 누구냐 조은희 PD님, 죄송합니다. 조은희 패널님께서 감사합니다. 그 불러주시고 지금 LG 그 부진한 큰 LG에서 규모가 큰데 좀 부진한 사업 분야를 LG 화학, LG 엔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 개 회사들의 사업 분야가 다 중국이랑 겹치잖아요, 지금. 그쵸. 화학 제품,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 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고, 지금 이쪽들도 지금 엄청 싸게 지금 중국 쪽에서 풀어가지고 해외 수출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 그룹이 전반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제 LG 전자 같은 경우에 물론 중국도 뭐 가전제품 다 만들지만 LG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LG 하면 전자라는 그 독립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했잖아요. 일종의 좀 프리미엄 느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방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순수 가격 경쟁력으로만 붙어야 되는 다른 뭐 화학, 뭐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요즘 시국에서는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LG 트윈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불펜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LG그룹을 구원 투수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재계순위 6위 롯데그룹입니다. 롯데는 유통, 화학 등 주요 분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품 계열사들이 해외에서 사업 호조를 올리면서 실적을 사실상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조사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좋은 얘기 먼저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따 두나 PD님이 후술 하겠지만 어렵긴 해요. 근데 식품 계열사들은 이제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이쪽이 좀 돋보이죠. 롯데웰푸드는 상반기 매출이 한 2조 원에 육박하고요. 이게 전년 동기랑 매출 자체는 비슷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이 1,000억으로 50%나 늘었어요. 롯데칠성도 상반기 매출 2조 원 돌파했고요. 이건 역대 최초래요. 이제 그룹 차원에서 밝힌 거고. 사실 영업이익이 확 는 게 고물가 분위기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아요. 사실 뭐 100원 올랐는데 1,000원 올리고 그럼 영업이익 늘어나고 이건 맞으니까요. 근데 뜯어보면 내수 시장 자체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 수출에서 견인하고 있어요. 롯데리아도 마찬가지죠.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가 영업이익이 231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식품 얘기 좀 더 야구단이랑 엮어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좀 카리나 시구가 생각나는데 네. 카리나가 광고 모델한 크러쉬 맥주도 롯데칠성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제 카리나 시구한 날이 6월 9일이었죠. 이제 롯데가 바다 시리즈라고 이름 붙인 경기였고, 실제로 그날만큼은 크러쉬 스폰서 패치가 붙여진 유니폼도 착용했어요. 저도 물론 타이거즈 팬이지만 카리나는 못 참지 하면서 시구 장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롯데칠성이 내세운 이 크러쉬 맥주도 몽골 진출도 하고 해외로 좀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롯데가 요즘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라 하면 제일 잘 알려진 게 뭐 식품 유통 쪽인데, 그 부분 식품 쪽은 뭐 훈이가 잘 설명을 해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룹사의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롯데에서는 석유화학 사업이에요. 근데 특히 롯데케미컬이 기초화학의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매출로 따져봤을 때 한 60% 이상? 많이 높은데, 기초화학 쪽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케미컬과 더불어서 롯데건설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자금줄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룹 전반적인 사업이 이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대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유화학 쪽에서나 뭐 기초화학 판매처 확보를 일단 실패했잖아요. 중국이라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사업을 뭐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또 롯데 유통 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롯데가 워낙에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신동빈 회장님만큼 자기네 야구단 좋아하시는 회장님이 또 많진 않잖아요. 맞아. 뭐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뭐 아이패드 주시고 막 호텔 식사권에 뭐지 그 다이슨 뭐 그런 것도 맞아, 하시고 맞아. 네, 저는 그냥 선수들이 마냥 부러운 걸로. 네, 경훈님. 롯데가 네. 그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가늘고 길게 가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죠. 이게 사실 롯데가 그 다른 그 비슷한 규모를 가진 대기업들이랑 비교하면 급여 수준이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짜죠. 근데 대신 그런 그 고용 안정성 이런 데에서는 타 기업보다 또 뛰어나가지고 그런데 또 장점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인데 방금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장점도 사라지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물론 그룹 사정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당분간 제가 생각했을 때 야구단 지원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방금 이제 앞서 언급한 삼성이랑 LG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사실 사업의 추가 이제 B2C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비즈니스에서 B2B 그러니까 기업 간 혹은 이제 사업자 간 거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단 한다는 게 물론 뭐 일각에서는 뭐 그냥 뭐 재벌 저기 회장님들의 뭐 장난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이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결국은 그 일반 대중 상대로 홍보 목적이 저는 좀 강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대중 상대로 뭔가 물건을 팔고 있어야지 그 홍보를 할 그런 그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소비자 상대하는 비즈니스보다 사업자 간 거래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야구단을 통한 홍보를 지속할 그런 당위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삼성이 밀어주는 사업 분야 혹은 계열사가 무엇인가? 뭐 반도체, 뭐 예나 지금이나 반도체 강하죠. 뭐 디스플레이, 뭐 바이오, 뭐 SDI, SDS. 그러면 LG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솔루션 아까 저희가 언급했다시피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요도 이제 디스플레이, 화학, 뭐 방금 또 언급됐던 CNS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같은 다른 사업체 상대하는 다 비즈니스들이잖아요. 뭐 사실 뭐 이 야구 보는 일반 대중들이나 시민들한테 가가지고 저희 이따만한 배터리 사세요, 뭐 디스플레이 사세요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벤젠 사세요, LED 사세요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롯데 뭐 화학 열심히 밀어주고 있고 한때는 저희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그 연 단위로 끊었을 때 한때 우리나라 1위 차지한 적도 있어요. 반도체를 이기고 한 10년 전쯤이었나? 어쨌든 화학도 뭐 밀어주고 하고 뭐 B2B에도 계속 관심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롯데 메인은 여전히 B2C에 있죠. 일반 소비자 상대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갈수록 유통 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열세를 계속 이제 롯데가 지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제대로 제때 사업의 추를 넘기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롯데 뭐 물건 살 때 롯데 마트를 생각하지 롯데 그 온이라고 하나요? 그 온라인 쇼핑몰이 생각 안 하죠. 그거 저희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다 롯데 하면 롯데 마트부터 생각을 하지. 그죠. 네, 이미 그러니까 온라인 전환이 상당히 늦었죠. 다른 그 그룹이랑 비교를 해도.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밀렸다고 지금 포기할 롯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 유통 쪽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롯데는 계속 일반 대중들한테 지속적인 어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신세계가 이런 이유로 야구에 뛰어들었잖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가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라이벌이 지금 야구단에 뛰어들었다. 더더욱 롯데 입장에서는 야구단에서 발을 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뭐 실리를 따져도 그렇고 또 이제 재벌 회장님들 간의 그런 자존심 싸움까지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룹 사정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야구단 쪽, 그러니까 롯데 응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2년 전에 FA 투자 엄청 크게 했잖아요. 190억인가 증자해가지고 박세웅 안 치고 노진혁, 유강남 외부에서 영입하고. 네, 그것도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구단 차원에서 압박을 넣은 거였죠. 뭐 너네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영입해라.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뭐 영입을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뭐 구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 구단이 아니죠, 그룹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주변 롯데 팬들 보면은 불만이 저기 뭐 프런트나 선수단 있을지언정 모그룹을 욕하는 롯데 팬은 맞아. 최근에 거의 못 봤습니다. 없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만족해야죠. 그렇게 투자 막 해주는데. 네. 네, 다음은 지난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늘과 대양을 아우르는 방산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로키드 마틴 한화그룹입니다. 한화는 현재 모기업 상황도 또 뭐 구단 상황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저는 10구단 중에서 프로구단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훈이가 먼저 반박할 것 같아서 훈이 얘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두나 PD님 대본을 저보다 나중에 써주셔서 이제 대본 읽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 여전히 구단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은 SSG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구장이 아예 계열사들 집합소예요. 어제도 갔다 왔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스폰서를 물어오려고 해도 이제 사업팀이 우리는 매출보다 계열사 홍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이랑 계약하고 싶어도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회사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신세계백화점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반면에 하나는 좀 복합적이죠. 그룹 차원에서는 야구라는 종목 자체에 애초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국내 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도 후원하니까요. 이제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진출하자마자 자이언츠랑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외야 펜스에 광고 달았고, 그래서 네, 야구 자체에 관심이 많고, 반면에 구단만 넣고 보면 키움 다음으로 자체적인 수익 창출을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랜더스랑 결이 좀 다른 거죠. 특히 올해 5월에 발표했는데 한 시즌 파트너십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건 좀 키움 제외한 다른 구단이랑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의 매출이거든요. 실제로 박찬혁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죠. 그때 계셨지만 이제 그룹에서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담당했던 분이셔서 이런 쪽에 특출나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셨지만요. 네. 그래서 분화님 여기서 그냥 말씀하실래요? 네. 네. 아니요. 이어서 얘기할게요. 이제 모기업 이야기로 돌아가면 한화는 좀 세 개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생명, 라이프 플러스.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봐도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시면 방산 수출 소식이 되게 자주 들려오죠. 거의 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면 돼요.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에다 K9 자주포 뭐 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천무 미사일 이런 거 수출 많이 하죠.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는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했어요. 이게 방산업체 최초래요. 이제 호주에 건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K9이랑 K10 이런 걸 제작할 예정입니다. K10은 K9에 그 포탄 집어넣어주는 따로 그 화포예요. 그렇죠. K9 앞서 뿡뿡 쏠 때 이제 뒤에 이렇게 쇽 네네네, 넣어가지고 이제 탄 공급하는.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IT나 항공 쪽이 좀 부진해서 차입금을 좀 많이 조달하고 있긴 해요. 2019년에 부채 비율이 205%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340%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이 현금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관심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망이 좋으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생명이랑 라이프 플러스는 야구 마케팅에 자주 등장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라이프 플러스라 함은 한화금융 계열사 5개가 공동으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뭐 하나투자증권 뭐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이정우 후원도 하나생명이랑 라이프 플러스 이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한 거였어요. 외야에 펜스 광고 넣고, 그리고 오라클 파크에 맞나요?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오라클 파크의 스위트룸, 네. 이제 스카이박스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만들고. 그래서 현지 법인 관리나 미국 내 인재 확보 이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돼요. 이게 대전 신구장이 내년에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훈이 패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 사실 지금 대전구장 너무 작아가지고 뭔가 더 홍보를 넣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데 연신구장 지금 윤곽만 나온 거 봐도 엄청 크거든요. 뭔가 뭐 그런 거 홍보 광고 같은 거 붙일 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공간지에 충분해 보여가지고 그 한화가 신구장을 어떻게 꾸밀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든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기업이 계열 회사를 홍보할 때 구장 내외부에 있는 광고를 걸어두는 모습을 흔하게 보셨잖아요. 뭐 중계에 가장 잘 잡히는
호수 뒤쪽 백스탑 부분이나 외야 펜스나 뭐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 아니면 헬멧에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진짜 특이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남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이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이글스의 대표 그런 동물이 뭐죠?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죠. 그래서 위니, 비니, 수리 캐릭터 모두 독수리랑 연관이 있어요. 독수리 뭐 새끼, 독수리 엄마, 아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후디는 이 친구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규 마스코트인데 이 친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따서 우주에서 온 로봇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어냈어요. 이야. 하나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 그룹 차원에서 아주 신개발 사업을 밀어주고자 하는구나라는 그런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우주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생기네요. 우주복 입고 있고. 좀 뜬금없긴 하네요. 약간 랜더스 예전에 그 우주선 그런 느낌인 건가요? 제 로고에? 그 랜더스 신세계가 우주 그쪽이랑 관련이 없는데 그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우주선 로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순전히 이제 회장님의 취향을 그러니까 뭐 그 인천하면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따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 랜더스 로고에 우주선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생각해 너무 뜬금없어요 아직까지도. 우주 관련된 건 저기가 먼저였구나. 아무튼 22년도에 후디라는 마스코트와 함께 하나 선수들이 홈런을 치면 실제 나로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로 모형을 쏘아 올려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네, 저 기억하시죠? 가서 봤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멋있죠. 슉 올라가요. 이렇게 레일 따라가지고.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나로호와 관련된 마케팅은 꽤 있었긴 했거든요. 뭐 함께 그 구장에서 나로 쏘는 모습을 본다던가. 근데 21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단 자체를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 개막전에 나로 발사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에어로 스페이스 데이를 따로 지정해 둔다던가. 이게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대전이란 게 과학도시잖아요. 과학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연고지 특성과 그 하나 그룹이라는 내적 외적인 이런 목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흔히가 언급해 준 것처럼 방산 대표 계열사로는 뭐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등등등이 있거든요. 개막식 때 김순영 회장님과 함께 대동하신 그 임원단이 바로 이 기업의 임원 인사들이세요. 정말요? 네, 하나 시스템은 뭐 첨단 디지털 ICT 기술 개발을 주력으로 방산 사업을 하는데 방사능 우주나 AI 기술 등등 여러 가지 R&D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오션은 제가 품고 있는 주식이어서 애정을 갖고 짧게 얘기를 하자면 대우 조선 해양을 인수해서 새롭게 출범한 조선사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뭐 방위 산업 물자를 뭐 공급하기도 하고 발전소나 제철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오션 주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과 함께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 해군 사업 진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 미국에서는 그 나라의 그 법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필요 조건이 이 그 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 뭐 건조를 한다던가 개조를 해야지 그거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 사업 진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조던 업계에도 사실 친환경 규제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 그룹 내에서 M&A 역량이나 뭐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이 배가 없어요. 이게 뭐 미국 천하제일 미군이 왜 배가 없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진짜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조선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인건비가 그 차지한 비중이 은근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긴 해요. 미국도 최근에 뭐 인건비 엄청 오르고 하면서 미국 그 비싼 고인건 감당하면서 미국 내에서 배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뭐 민간 선박이야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많이 산다고 쳐도 이런 전투함들은 사실 해외 외주 맡기긴 좀 그렇잖아요. 좀 꼬름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조선 사업이 진짜 거의 망한 수준인데 어쨌든 전투함 만들어야 되고 또 게다가 요즘에 중국이 해양굴기 막 이러면서 배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뭐 항공모함, 이지스함 물론 뭐 퀄리티는 저도 보장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배 양만 놓고 엄청나게 찍어내서 미 해군을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보폭을 못 맞추고 있어요.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선가 해외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제일 전 세계적으로 배 제일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한중일 딱 이 세 나라잖아요. 맞아. 근데 중국한테 맡기는 건 말도 안 되고 결국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아마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쪽 경쟁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조금 이쪽에서 수혜 많이 볼 것 같은 기업이 한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좋아요. 방산 이쪽은 뭐 가능성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잘 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앞서 언급됐던 배도 있고 뭐 탱크, 자주포 뭐 이런 거 잘 팔고 있죠. 뭐 전투기도 잘 팔고.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다시 신냉전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소련 붕괴 이후를 탈냉전으로 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러전이라든가 이런 뭐 중국의 굴기를 통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최근 시대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각국의 재무장이 다시 시작이 됐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사주겠죠. 많이 사주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각국의 재무장이 단순히 그냥 외국 무기 사오는 걸 넘어서 다시 예전처럼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려는 확실한 조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은 이미 서방 선진국들 위주로 이제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탈냉전 기조 속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군축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군대를 감축하는 뭐 사람도 줄이고 뭐 필요 없는 무기도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냉전이 사실 남의 얘기긴 했죠. 물론 뭐 소련이 무너지고 뭐 중국이 개방을 했다고 한들 뭐 어디까지나 북한이 위에 있는데요. 북한이란 확실한 위협을 우리가 항상 안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탈냉전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냉전 시기에 그런 국방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냉전 시기에 국방 체계를 유지한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 전면전을 대비하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물자와 뭐 인력이 한 번에 마주치는 딱 부딪히는 그런 전면전 체계를 상정하고서 항상 국방 체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무기 생산이랑 이런 걸 전혀 멈추지 않았죠. 뭐 우리나라 다 자주포나 탱크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항상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포방부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대포를 엄청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주포도 있고 뭐 야포도 사실 야포 그 방해를 뭐 전 해본지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그 포병 출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포들도 몇천 문씩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전 시기 체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또 손보고 발전시키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다른 서방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기보다는 이제 테러 혹은 소규모 분쟁 같은 데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런 테러나 소규모 분쟁에 뭐 수천 대의 탱크나 자주포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래식 무기의 투자가 확실히 크게 줄었죠. 근데 막상 이번에 전쟁이 또 터지고 여기에 또 미중 갈등, 러시아 등등 또 이제 그런 과거 냉전 같은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다 보니까 이제 냉전기에나 잘 팔렸던 무기 체계,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리고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렸죠. 그래서 뭐 많이 지금 팔고 있고. 근데 이런 재래식 무기들을 지금 이 나라들이 사는 건 어디까지나 급해서이지 기술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사실 폴란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무기 엄청 많이 사가서 한화가 거기에 수혜를 엄청 입어서 한동안 주가가 팍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폴란드만 하더라도 하필 우리나라에서 그 무기를 사간 게 유럽이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당장 급하게 탱크랑 자주포랑 전투기 찍어서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서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서방 선진국들이 다시 투자해 나가면 제 생각했을 때 의외로 단기간에 재래식 무기의 경쟁력을 우리나라 수준 이상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좋은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왔던 나라들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을 건데 이 정말 서방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다시 이쪽 재래식 무기에 투자하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 한화가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혹은 못하고 꺾이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첨언하자면 한화가 이 시기를 정말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서방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좋지만 여전히 한화가 보유한 K9 화포는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높은 화포예요. 직접 군생활 때 타보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해외에 호주 그 기지 지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K9을 생산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호주 자체에서 K9을 개량한 KS9인가? 뭐 KS9, KS10 이런 걸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K9을 변형해서 하는 거고 그 근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네, 뭐 그 나라의 개량된 화포를 만들든 어쩌든 해서 네,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바짝 당겨놔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쵸? 할 수 있을 때 빨리.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군대를 다녀오면 이렇게 K9, K10 뭐 이런 걸 잘 알게 되는 건가요?
너무 신기한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네. 가지게 될 수밖에 오. 없죠. 네. 아 물론 저는 미군 부대에서 군생을 했었거든요. 제가 오. 카투사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침마다 그 에이브람스라고 미군 그 재래식 탱크가 있는데 어. 그 탱크들 그 아침에 저는 아침 알람이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면은 걔네들이 탱크 안 얼게 하려고 그 가스터빈을 윙 돌려요. 부르릉이 아니라 걔네들 탱크 시동 거는 소리가 윙이거든요. 가스터빈을 써가지고 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 항상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전 또 포병 출신인데 전 엄밀히 말하면 K9에서 한 번 더 개량한 K9A1을 아. 탔어요. 그래서 막 화포도 쏘고 이랬는데 정말 자동화가 잘 돼 있습니다. 왜 약간 포병의 황족이라 불리는지 참 잘 알 수 있었고요. 네. 정현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러니까 방산 산업인데 지금 시기를 잘 잡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걸 기반으로 뭔가 다른 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방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화포, 그러니까 포, 야포 이런 거, 자주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주포라는 건 1, 2년 쓰고 바꾸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실제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전차, 소위 말하는 탱크들 사실 뜯어보면 20년, 30년 전 거 있거든요. 그걸 아직도 써요. 실제로 가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0년, 30년 전 거라는 거는 소련이 91년에 붕괴됐으니까 냉전 시기 쓰던 걸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갑차나 자주포 이런 큰 군용 무기들은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화는 지금 그 기회를 너무나 잘 잡았다는 거죠. 호주와의 협업, 그러니까 호주에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에도 이제 영향력을 끼칠 거고 루마니아나 폴란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그러니까 이전에 주요 수출국이었던 루마니아나 폴란드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선점을 해놓은 상태라서 앞으로 분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화한테 손 뻗는 국가가 좀 더 많을 거예요. 당장은 서구권에서 그 정도의 방산 산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미국도 힘들고 유럽은 이미 그런 전면전 대비를 벗어난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음은 1부의 마지막 팀 기아입니다. 기아는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20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 61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21위인 삼성전자, 93위인 현대차에 이어서 23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국제적인 신용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인데요. 네, 기아는 신났어요 지금. 야구단도 잘해서 신났는데 그룹도 신났습니다. 역대급 실적 기록 중이고요. 사실 주식은 안 하지만 응원팀이라 그래도 기아 주가는 네. 이제 가끔씩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봤을 때 한 7만 원대 후반, 8만 원대 초반 이랬는데 어제 녹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0만 4천 원이더라고요. 심지어 이것도 13만 5천 원까지 찍고 내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기아는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 경신했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 원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자동차 판매 성수기가 3, 4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올해 30조 원, 그러니까 합쳐서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참고로 작년에는 현대기아차 합쳐서 26조 7천억 원 영업이익 기록했었는데 이게 국내 상장사 중에 1등이었어요. 이제 비결을 꼽자면 가격 인상이죠. 단순히 가격만 무턱대고 올린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이 먼저 실제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가성비 브랜드라는 인식을 유지하기보다 이제 우리도 제값을 한번 받아보자. 제값받기 정책을 펼치면서 차익이 고스란히 마진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아까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다고 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좀 빠르게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사업 방향을 바꾼 것도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기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 2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전쟁이 터지고 자동차 한 달에 뭐 6대 팔고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가 좀 경영학과에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결론은 손실을 많이 봤죠. 뭐 일례로 23년에 매출 400억 넘었던 현지 공장을 14만 원에 팔았어요. 이제 잘못 들은 게 아니라 23년이 아니라 2022년 23년 전쟁 직후에 팔았. 그렇죠. 14만 원에 팔았고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물론 공장 바이백 옵션이 있지만 이미 그 사이에 점유율이 중국 차들이 다 먹어버려서 다시 러시아 시장에 뛰어들지도 의문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북미 지역에서의 성과가 많이 좋습니다. 가격 인상도 국내보다 더 가파르게 이루어졌고요.
이쪽에서는 기아 현지 법인이 스포츠 마케팅도 되게 활발해요. 이제 골프랑 NBA, 특히 NBA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슈퍼볼 광고도 3년 연속 맞아요, 집행했고요. 슈퍼볼.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론 러시아에서 좀 힘들었지만 다른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포함해서 선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그 미국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요, 뭐 심슨 가족 이런 거 보면은 가끔씩 현대기아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 좀 지금 아니고 좀 한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애니메이션 묘사되는 기아차의 이미지는 진짜 막 타는 차. 막 그 애니메이션 나오면 뭐 좋은 차 이렇게보다도 뭐 맨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어디 들이받고 뭐 부서지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겠죠, 이 그 애니메이션이라. 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현대기아차의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엔 정말 가성비 브랜드, 그냥 막 타도 되는 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아니죠. 그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비교 딱 이 기아 부분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삼성 스마트폰이랑 딱 대조가 되더라고요. 이런 기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품들 한때는 가성비 전략으로 전 세계를 쭉 뻗어 나갔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고 인건비도 올라갔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공산품들도 결국은 서방 선진국들처럼 가성비보다는 프리미엄 쪽으로 나가야 될 시기가 이미 도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삼성 스마트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네. 갤럭시 S 시리즈. 근데 이 S 시리즈 저는 항상 S 시리즈만 썼었어요. 처음 스마트폰 샀을 때부터. 근데 제가 물론 저는 S 시리즈 좋아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S 시리즈가 제일 좋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 그 안에서는 어쩌면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삼성 안에서야 그렇지 이 S 시리즈가 지금 사실 가성비도 프리미엄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수준의 전략으로 나가다가 정말 말 그대로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은 뭐 이제 뭐 아이폰에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그렇죠. 뭐 기술력으로 보나 아니 이미지로 보나 뭐 가격으로 보나. 자 그럼 가성비 쪽은 사실 지금 중국이 이미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봐도 되고요. 지금 뭐 점유율 통계 나오는 것만 봐도 뭐 그 여실히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 스마트폰 부분은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 수출의 효율 종목이었지만 요즘은 그 비중이 상당히 덜해진 게 사실이죠. 근데 반면 이제 기아 혹은 뭐 그냥 현대기아차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갤럭시 S 시리즈가 처한 그런 딜레마에서 한층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네, 프리미엄 쪽도 참 잘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에서도 전혀 밀리지도 않고 상당히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아 자동차 현대기아 잘 모르긴 하지만 메이저리그 중계 보면은 현대자동차 광고를 너무 자주 봐요. 네, 그래서 이쪽에도 참 돈을 많이 푸시는구나 이런 생각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정의선 회장님은 지금은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죠. 크게 관심이 있으시진 않고요. 요즘 양궁에서 자주 보이시는 것 같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대본은 없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기아 뭐 그럼 잘 나간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기아 지금 구단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훈이님이 계속 이제 경영학도시기도 하고 마케팅 쪽 워낙 잘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심지어 응원팀이기도 하고. 구단 차원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영업 능력을 물어보시는 뭐 최종이야 뭐 나쁘진 않겠죠. 뭐 목요일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제가 올해 사실 전국 그 9개 구장 다 가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쭉 다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지금 수업만 하나 남았어요. 네, 다음 달에 한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챔피언도 갔거든요. 챔피언 요즘 뭐 기아 엄청 성적 좋고 하니까 엄청 사람도 되게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앞서 그 방송 초반에 대구 구장 가본 소감으로 얘들은 장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기아 그 챔피언은 한술 더 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길래?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챔피언은 2014년에 지었으니까 이것도 딱 이제 10년이 됐죠. 10년이 됐는데 10년 된 구장 치고는 사실 좀 세핑이라는 느낌을 저는 사실 잘 못 받았어요. 관리가 쏙 잘 됐다는 느낌도 못 받았고 뭐 먹거리라든가 그런 뭐 놀거리가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뭐 좌석 그 예매 정책이라든가 뭐 가격 같은 것도 사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잘 못 따라간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전 타팀 팬인데도 기아 굿즈파는 거 왜 저러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기아가 장사할 생각이 크게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만들어줘도 다 사주니까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거나 많으니까. 그럼 그쵸. 그 방금 호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만들어도 다 사는데 아무거나 만들지도 않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요? 아무거나 만들던데요? 살짝 만들어요? 아, 근데 그 항상 수량 부족하다고 막 기아 팬들이 맞아요. 비명을 지르는 걸 제가 항상 들었거든요. 주변 기아 팬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인기 있는 굿즈 같은 경우는 요즘엔 특히 유니폼이죠. 이런 건 정말 구단이 수요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재고가 많이 남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품이 나는 게 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로지스틱스 쪽에서 보면은. 그렇죠. 근데 구단은 이제 공장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수요 예측을 작게 해요. 물론 수요 예측의 원칙에 항상 수요 예측은 틀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 타팀 팬이 보기에도 답답한 게 그냥 아무 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뒤에다 유성매주로 김도영 이렇게 써가지고 팔아도 제가 봤을 때 수십만 부 팔 수 있어요. 충분히 몇 억씩 혹은 수십억씩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들 왜 저러나 싶다는 생각을 타팀 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굿즈 입장에서도 되게 요즘 그런 게 트렌드잖아요. 뭐 1993 스튜디오 이런 데랑 영업해서 예. 조인해서 좀 멋있는 굿즈 만들고. 근데 기아도 랩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은근 좀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결국 디자인의 문제죠. 디자인의 문제고 구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전 챔피를 2017년에 안 가봤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잉크커피 원툴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게 저기 지금 광주로 가면 잉크커피 매장이 몇백 평 단위로다가 거의 그 구장 1층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 잠실 많이 가시잖아요. 잠실 가면 1루 3루 쪽에 이렇게 큰 매장 있잖아요. 그 아시죠? 그 평 쭉 이렇게 있고 GS25 있고 BBQ 있고 화장실 좀 있고 그만한 그 공간을 혼자 잉크커피 혼자 다 먹었어요. 엄청 큽니다.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커요. 엠팍스 스타벅스보다 더 커요.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커요. 근데 이게 사실 구단 입장에선 좋은데 잉크커피 사장님이 대표님이 정말 기아 타이거즈 진성 맞아요. 팬이셔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건지 사실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잉크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포수 뒤쪽 후면 백스탑 광고였죠. 이게 가장 광고 단가가 비싼데 기아 타이거즈는 항상 올타임 시청률 1등 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광고 영업을 잘 못했어요. 한동안 거의 한 시즌 내내 비어 있었어요. 이제 기아가 현대자동차 산하에 이노션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갖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다 광고 대행사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근데 이노션 직원들이 거의 챔피를 상주하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기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의지가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아라는 네임밸류에 비해서 구단 운영이나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건 간절하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광주 사람이고 기아 팬입니다. 네, 제가 제 팀 까는 건데 뭐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불편해요 말하면서. 네. 신기하다. 아니 다들 그러게요.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 이렇게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더 너무 재밌는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더 할 얘기 없으시면 네, 오늘은 야구 구단을 움직이는 큰 축 모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 방송에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5팀의 모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두나 PD님, 경훈씨, 훈이씨, 그리고 정현씨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me, baby.